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관우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첫 번째 컷오프가 오는 일요일 날 결정이 됩니다. 4차례 TV 토론회가 있었고요. 그 사이에 또 국민 면접도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 반 이재명, 1대 7이라고 하고 반명 연대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런 구도도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 민주당의 대선 경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어떻게 보면 관심을 그렇게 끌지 못했다. 일단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예. 국민 면접 그리고 4차례나 되는 TV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귀 속에 뭐가 이렇게 화두처럼 들어오는 게 없었다는 얘기죠. 단지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기본소득의 얘기 조금 나왔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의 사생활 문제 좀 나왔고 그거 외에는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관심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뭔가 화두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그런 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예비 경선이 갖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선두권을 누가 이제 차지하느냐, 지금의 어떤 밖에 나와 있는 지지율의 어떤 그 순서대로 득표를 하느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득표 비율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 경선으로 넘어가서 과반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느냐, 특정 후보가. 아니면은 다시 결선 경선으로 가가지고 네. 연대가 만들어지느냐의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득표 비율도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부동의 일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이재명 후보가 아주 일인데 움직일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근데 압도적이냐 그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결국은 결선 투표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선 투표로 간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데 큰 장애 요인이 생길까? 아니면 위로 올라가는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다는 이낙연 후보가 역전할까? 이게 결국은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보여요. 저는 민주당이 노력은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여당의 저력은 발휘하고 있다고 사실 좀 저는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유심히 보는 게 선거인단 모집이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까지 선거인단이 40만 명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민주당이 아마 권리당원이 80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80만 명의 일반 국민이나 40만 합하면 120만 명 정도의 선거인단이 확보돼 있잖아요. 이분들이 여기다 더 2차로 하면 아마 200만 가게 될 거라니까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어찌됐건 투표해서 대선 후보를 뽑는 것 자체가 본선 경쟁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여당다운 일이다라고 보는 거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아시는 대로 권리당원이 책임당원이 30만이 안 돼. 28만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경선 규정을 보면 그 28만 명이 투표하고 또 국민 여론조사 50%를 해서 50대 50으로 한다는 건데 이 수치로만 보더라도 국민의힘의 야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 자체가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좀 민주당이 그나마 좀 잘한다는 느낌은 받았고 그거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평가해주고 싶어요. 교수님 8명의 후보 중에서 2명은 짐을 싸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하위권 다툼 6, 7, 8 굉장히 또 치열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명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런 어떤 이 추세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좀 알고 계시지 않을까. 누가 이렇게 선두권을 형성하고 네. 누가 이제 뒤에 이렇게 쫓아오는 장면이 있는지는 알 텐데 거명하고 싶지는 않고 지금 사실 크게 2명이 누가 탈락되느냐는 것은 의미가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이 세 분이거든요. 세 분이 친문 이제 당원들의 어떤 지지를 받는데
그 친문 당원들이 어떻게 분배될 것이냐, 그리고 누구 중심으로 해서 결속이 될 것이냐.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곧바로 본 경선의 내용을 좀 먼저 비춰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분이 예컨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뭐 추 전 장관이 뭐 중심으로 해서 이 친문 당원들이 뭉쳤다라고 얘기하면 2위권의 얘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분에게 어떻게 누가 많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나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도 지금은 뭐 이재명 지사가 지금 뭐 탑독으로 우뚝 서 있기 때문에 그 등수의 변화는 크게 발생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득표를 얼마 했느냐, 득표율이 어느 정도 격차를 냈느냐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중심으로 살펴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단일화를 추진을 해서 단일화를 성사시킨 인물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거기에 대한 반등을 이뤄낼지도 좀 눈길이 가는데요. 그리고 이제 홍영표 의원, 김종민 의원이 지지를 선언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두 분이 중요하냐면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대표 경선 때 송영길 대표를 아주 간발의 차로 사실은 뭐 이렇게 추격하다가 못 미쳤어요. 그만큼 표의 응집력, 표를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이 지금 홍영표 의원이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는 권리당원들이라든가 뭐 친문 당원들의 어떤 협조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코로나19 변수가 정치권에도 불어닥쳤습니다. 일정을 또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경선 연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송영길 대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향을 좀 어느 정도 미칠까요? 적어도 정해진 일정 그러니까 9월 11일 날 모레까지야 뭐 6명 고르는 거야 그대로 갈 테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언제까지 모르겠는데 민주당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죠. 또 하나는 사실은 좀 더 중요하게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저 논의를 지금 저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게 맞느냐는 대목은 사실 여야를 넘어서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바깥에서는 지금 학교에 지금 단축 수업까지 생각하고 이런 마당에 4단계가 올라가는 마당에 국회에서는 한가롭게 재난지원금 80% 줍니까? 90% 줍니까? 이런 논의를 계속하는 게 저는 어색하다. 이게 왜냐하면 출발 자체가 조금 코로나가 진정되고 나서 정말 지원금 내지는 뭐랄까 위로금 이런 걸로 갔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추석 때 이런 걸 겨냥해서 좀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이 수준에서 계속 할 것인가부터 사실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좀 모여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돼요. 그 부분도 좀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네요. 네. 요즘 윤석열 전 총장이 왕성하게 주위 인사들을 만나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관심을 모읍니다. 그런데 제1야당의 대표를 비공개로 만났다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준석 대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주로 윤석열 총장이 지난 이제 총장 퇴임 이후에 어떤 행보를 하셨는지 그런 걸 많이 물어봤어요. 윤 총장님은 뭐 제 기억에는 그냥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당내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전반에 대해서. 탑승할 것 같습니까? 저는 상식선에서 당연히 탑승할 거라 봅니다. 저는 제3지대 한다고 또 시원하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이게 제3지대 아니면 탑승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은 오해가 없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그냥 얼굴 보려고 궁금해서 잘 지내나 이런 거 물어보려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대권 후보자들을 다 만나봐야죠. 그래서 속내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 슬쩍슬쩍 떠보면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니까 당연히 만났을 테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도 도식을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국민의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누구는 빨리 들어가라 그러고 누구는 좀 지금 힘 있을 때 바깥에 계속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안에 들어가봐야 홍준표, 유승민 다 기다리고 있는데 또 오히려 두드리 맞습니다. 손해봅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전 총장 본인도 헷갈릴 거예요.
그리고 또 당연히 만나는 건 맞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둘이 만나서 자 언제 들어오실 겁니까 하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을 거다. 그럼 언제 들어갑니까? 언제 들어오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 거다. 적어도 말 그대로 저 정도 아마 옛날 뭐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 정도를 이야기했을 거로 보여져요. 서로 탐색전이었다고 봐야죠. 이 8월 시간표 이준석 대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경선 버스 출발할 때 안 타면 손해 볼 거다. 한마디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계속 이제 주저하는 모습이고 조금 전에 저희 출연을 했던 김종인 위원장은 11월 이후를 또 얘기를 합니다. 이 입당 시기가 주는 의미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바깥에서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계속해서 입당 시기를 얘기하는데 정작 만나서는 그 얘기를 안 했다.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비공개를 누가 이제 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비공개 회동을 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개를 한다는 거는 입당 시기든 뭔가 발표를 해야 되는 장면인데 발표할 건 없고 내가 알고 싶은 건 있고 알고 싶은 거는 저 생각에는 당내 역학구도 그러니까 내가 당내 들어가면 경선을 치를 수 있는 구도인가 뭐 그런 상당한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경선을 치른다는 것은 2번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내 경선은 뭔가 마타도어다, 뭐 이 불법 사찰이다 이런 얘기도 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장면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피해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중도층이라든가 호남표라든가 이런 지지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힘당에 바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빠질 것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뭐 검증과 표에 부른 그런 계산들이 사실상 윤석열 전 총장으로 하여금 조기 입당을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데 예. 믿는 거는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하나뿐이었거든요. 지지율인데 지지율이 빠지면 사실은 국민의힘당에서도 그렇게 모셔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따가 가셨지만 사실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없을 뿐이지 그분의 모델, 그분의 전략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이 차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사실상 뭐 이분의 어떤 전략이 다 채택이 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모셔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매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뭐 지금 김 비대위원장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장에 안 들어갈 거면 각자가 즉 안철수 대표를 먼저 만난 건 여기에서 한번 이 경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당은 내부적으로 경선하고 그러면 이제 양쪽에서 뽑히면 거기에서 뭐 11월 달에 한번 한다. 그래서 최종 후보를 낸다. 뭐 이런 방식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 일단은 주목을 받긴 하겠 눈길은 끌 수 있는 모습 그러니까 같습니다. 우선 이준석 당대표, 김종인 전 위원장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주장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둘이 짜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다시 말해서 이준석 대표는 8말 9초라고 다 못을 박았어요. 저거는 다른 최고위원들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고. 근데 그 둘이가 이준석, 김종인 서로 인간적으로는 좋아하고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사사도 받는 관계이지만 이 대목에서는 다르다.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바깥에 있는 게 훨씬 자기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더 좋고 자기가 코치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나은 건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늦어지면은 말씀드린 유일한 조건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면 그나마 당에서도 계속 이를 쳐다보면서 국힘당이 여기에 끌려오겠지만 유지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걸 실기하는 순간 오히려 더 와락 지지율이 빠질 가능성도 많다. 지금 윤석열 총장 움직임을 가만히 보십시오. 메시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보수적이랄까 보수 벌리려고 하고 있는데 만나는 사람들은 다 중도나 이쪽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중도와 탈진보까지 아우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게 메시지와 행보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조화를 보이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정치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숙련 안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또 지적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실기하면 굉장히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 있다고 강히 봐요. 물론 윤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금정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제1야당에 들어간다는 그 자존심도 있고 뭐
그 뭐라 그럴까 자기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 현실이라면 빨리 정당에 들어오는 게 훨씬 낫다는 말을 감히 하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 한 일간지에서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인터뷰 기사를 실어갖고요. 주의 깊게 봤는데 보셨죠? 예. 추미애 장관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추윤 갈등이 불거지고 그게 심화되니까 동반 사퇴를 얘기를 했고 그것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해서 이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물론 그런 일 없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부인을 했는데요. 인터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자의적 판단이 그 안에 많이 내재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사실상 동반 사퇴를 권할 거였으면 이건 개입이거든요. 직접적인 개입인데 그렇다 그러면 훨씬 더 일찍 개입을 하죠. 그래서 조기에 정리를 하는 장면을 만들어냈을 텐데 우리가 알다시피 윤석열 전 총장도 마찬가지고 추미애 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 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명한 분들을 이렇게 두 분 다 이렇게 동시에 뭐 사퇴를 시키거나 이런 장면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뚜렷한 증거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른바 출마 선언 당시에 현 정부에게 각을 세우던 그 모습들을 이어져 오면서 본인의 정체성을 그렇게 좀 굳혀가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저는 근데 이게 윤 총장이 없는 사실을 뭐 말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왜 지금 동반 사퇴 얘기가 또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반 사퇴하면 징계는 없는 걸로 하겠다는 이런 비공식적인 메시지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윤 총장한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인터뷰에서는 이걸 대통령 뜻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 정도 되면은 이게 대통령 뜻입니까라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메신저한테 물어봤을 가능성이 100%예요. 이거는 뭐 끄떡끄떡했거나 예. 말은 못하지만 청와대에서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빠져나갔지만 제가 볼 때 시간이 지나면 이건 다 야사가 정사가 되는 순간이 있으니까 저는 그 현실 사실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특히나 배군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 구속영장을 제가 하니까 바로 박범계 장관이 신현수 민정수석이 패싱하면서 검사장 인사를 하더라. 이 대목은 당시 언론도 그렇게 많이 해석을 했고 가장 유추가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거짓말했다기보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오히려 많이 좀 적게 윤석열 총장이 일부러 숨기는 대목이 많은 것 같다. 더 내놓을 게 있고 제가 볼 때 이 언론에서 계속 인터뷰를 하게 되면 조금씩 더 밝힐 사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러한 사안은 사실은 언론에서 이미 많이 나온 얘기거든요. 그걸 다시 이제 언론 얘기를 본인의 얘기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 대통령 후보 정도 되면 뭔가 뚜렷한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하시는 게 그 누구인지를 거명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제가 아쉬운 거는 지금 민생 행보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속에서 흐름을 보면 민생 행보보다는 거의 정치 행보, 정치인들을 계속해서 만나는 그런 식사 정치를 하는 것이 좀 현장 정치랑은 좀 거리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어쨌든 간에 이 대선 초기 보수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인물 같습니다. 저희 오늘 윤석열 총장 얘기만 하다가 얘기 끝나게 되네요. 예, 앞으로도 어떻게 또 흘러가게 되는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욱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